저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남편 박철수와 39년을 함께 살았고 아들 준혁이를 하나 뒀어요. 남편은 3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슬픔을 딛고 일어섰어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괜찮으시죠? 제가 있잖아요. 준혁이는 효자였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 30평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죠. 시세로 따지면 8억 정도 되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보험금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서 예금도 2억 정도 있었고요. 엄마, 우리 엄마가 제일 대단해요. 이 나이에 이만한 재산 가지신 분이 어디 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한 말이에요. 며느리 이수진, 32살. 우리 아들 준혁이보다 3살 어렸어요. 예쁘장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무엇보다 저한테 잘했어요. 어머님, 제가 주말마다 와서 청소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반찬 만들어 왔어요. 냉장고에 넣어 드릴게요. 어머님, 요즘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정말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죠. 우리 며느리 정말 효녀야. 요즘 이런 며느리 어디 있어? 그런데 결혼 2년째가 되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놀러 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며느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뭐 그냥 그렇지.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그래. 어머님,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없으세요? 응? 깜빡하는 거? 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린다거나 약속을 잊는다거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야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왜?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치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60대 치매 환자가 정말 많대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으니까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수진아, 엄마는 괜찮으셔. 그냥 나이 드시는 거야. 아들 준혁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더 심해지면 어떡하려고요?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걸. 마치 걱정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난 괜찮아.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거잖아.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며느리는 그날 집에 가면서도 계속 치매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분명히 거실 테이블 위에 뒀던 핸드폰이 안방 서랍에서 나왔어요. 내가 핸드폰을 여기 둔 기억이 없는데. 며느리가 주말에 왔을 때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핸드폰을 어디 두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응, 분명 거실에 뒀던 것 같은데.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뭔가, 내 말이 맞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분명히 냉장고에 넣어뒀던 반찬이 싱크대 서랍에서 나왔어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평소에 다니던 동네 슈퍼 위치를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여기가 맞나? 그때 마침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응, 동네 슈퍼 가는 길인데. 어머님,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계세요. 슈퍼는 오른쪽이에요. 그제야 제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랬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마침 근처에 있는데 지금 모시러 갈게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둘 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요즘 자꾸 물건 위치를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슈퍼 가는 길도 헷갈리셨고, 그건 그냥 실수였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걱정돼서 그래요. 병원 한 번만 가보시면 안 될까요? 병원? 나 아픈 거 아니야. 엄마, 병원 가서 검사만 받아봐. 아무것도 아니면 그만이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빨리 치료받을 수 있잖아.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예전 같으면 제 걱정에 진심 어린 눈빛이었을 텐데, 지금은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병원 가볼게. 며느리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이상해. 다음 주 수요일 며느리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강남의 큰 정신과 병원이었어요. 어머님, 여기 유명한 곳이에요. 치매 전문 병원이래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 핸드폰을 보더니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수진아, 누구랑 연락하니? 아, 여보한테요. 걱정하실까 봐요. 그런데 제가 힐끗 봤을 때 화면에 뜬 이름은 준혁이가 아니었어요. 김 원장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 며느리가 먼저 들어가더니 의사 선생님과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문이 닫혀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둘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어르신,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김철민 원장이라고 명찰에 적혀 있었어요. 어르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혹시 최근에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거나 하는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대답하려는데 옆에 있던 며느리가 먼저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어머님이 요즘 정말 심하세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잊으시고 길도 헷갈리시고. 아니야, 수진아. 그건 그냥. 어머님, 제가 직접 봤잖아요. 지난주에 슈퍼 가는 길도 헷갈리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어요. 그렇군요. 또 다른 증상은 없으셨나요? 며느리가 또 대답했어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그리고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난 그런 적 없어. 제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며느리 말만 듣는 것 같았어요. 검사가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어요. 어르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초기 치매 의심 소견이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아직 초기 단계라서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하지만 며느리의 손은 차가웠어요. 위로가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자주 와서 챙겨드릴게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시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치매인가? 아니야. 뭔가 이상해. 분명히 이상한 거야. 그리고 며느리의 그 차가운 손길이 계속 생각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내 방을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겠어.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옷장도 뒤졌어요. 그러다가 침대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제 핸드폰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건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예전 핸드폰이었어요. 내가 여기 둔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누군가 일부러 내 물건들을 옮겨놨구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군가 일부러 제 물건들을 옮겨놓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 밑에서 발견한 핸드폰을 손에 쥐고 계속 생각했죠. 누가 이걸 여기에 둔 거지? 내가 여기 둔 기억은 전혀 없는데.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거실에 뒀던 핸드폰이 안방 서랍에서 나온 일,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이 싱크대 서랍에 있던 일. 분명 제가 그렇게 둔 게 아니었거든요. 혹시 며느리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어머님, 오늘 제가 점심때 갈게요. 같이 식사하고 약도 드시게 챙겨드릴게요. 약? 네, 어머님. 병원에서 치매 진행 늦추는 약 처방해 주셨잖아요. 오늘부터 드셔야 해요. 아, 맞아. 지난주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었죠. 알았어. 그럼 점심때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약. 그 약은 정말 치매약일까? 정오쯤 며느리가 왔어요. 어머님 왔어요. 며느리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사왔어요. 그리고 이게 약이에요. 며느리가 약봉지를 꺼냈어요. 하얀 봉지에 정신과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돼요. 며느리가 약 하나를 꺼내서 물과 함께 제 앞에 놓았어요. 자, 어머님, 지금 드세요. 저는 그 약을 바라봤어요. 작고 하얀 알약. 이게 정말 치매약일까? 아니면, 어머님, 왜 안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어요. 아, 밥 먹고 먹으면 안 돼? 아니에요, 어머님. 이 약은 식전에 드셔야 효과가 좋대요. 며느리가 약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약을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삼키지 않고 혀 밑에 숨겼어요. 물 드세요.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약을 입안에 그대로 뒀어요. 다 드셨죠? 자, 이제 밥 드세요. 며느리가 갈비찜을 데우러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재빨리 약을 휴지에 뱉어서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점심을 먹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어머님, 오늘 날짜가 몇일인지 아세요? 응, 11월 18일이지. 그럼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잖아. 어머님, 지금 시간은요? 12시 반쯤? 며느리가 뭔가를 노트에 적었어요. 수진아, 너 왜 그렇게 물어보니? 마치 시험 보는 것 같잖아.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어머님. 치매 환자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자주 확인해야 한대요. 병원에서 그러라고 했어요. 치매 환자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난 치매가 아니야. 분명히 아니야.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호주머니에서 약을 꺼냈어요. 하얀 알약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약에는 아무 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았어요. 이상한데, 보통 약에는 제약회사 이름이나 코드가 적혀 있는데, 저는 동네 약국에 가기로 했어요. 약사 선생님께 이게 뭔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약사님, 이 약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약인지 궁금해서요. 약사 선생님이 약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할머니,
이거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병원에서요. 치매약이라고 하던데. 약사 선생님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할머니, 이거 치매약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뭔데요? 글쎄요. 제가 봐도 처음 보는 약이네요. 약에 식별 표시도 없고. 혹시 처방전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약만 받았어요. 약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함부로 드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치매약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먹으라고 준 거지? 그날 저녁 아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수진이가 다녀갔죠? 약은 잘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앞으로 매일 약 드셔야 해요. 그래야 더 안 나빠지시니까. 준혁아, 네 엄마. 너, 엄마가 정말 치매라고 생각하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했잖아요. 엄마를 위해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엄마는 멀쩡한데. 엄마, 치매 환자들은 다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증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 아들이 날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어머님 방 정리 좀 해드릴게요. 치매 환자는 환경을 단순하게 해줘야 한대요. 며느리가 제 방을 둘러보더니 서랍을 열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그건 내가.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는 제 서랍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들을 꺼내고 물건들을 정리하고 그러다가 며느리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들고 있는 건 제 통장이었어요. 그건 내 통장이야. 어머님, 통장을 여기 이렇게 아무렇게나 두시면 안 돼요.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통장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수진아, 그건 내가 보관할게. 순간적으로 통장을 빼앗았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내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어머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통장 같은 중요한 것들은 제가 보관해 드리는 게 아니야. 난 내가 보관할 거야.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확실히 봤어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방문을 잠그고 통장들을 확인했어요. 예금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 통장까지. 며느리가 이걸 노리고 있구나.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치매 진단, 약, 물건 옮겨놓기, 통장 요구까지. 며느리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 영자한테 전화했어요. 영자야, 나야. 어머, 명숙이 내가 웬일이야? 요즘 통 연락이 없더니. 영자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며느리가 날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이상한 약을 준 것, 통장을 가져가려고 한 것까지. 뭐, 그게 정말이야? 응. 영자야, 나 정말 치매 아니야. 멀쩡하단 말이야. 그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근데 증거가 없어. 병원에서는 치매라고 진단했고 며느리는 날 돌봐주려고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영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명수가, 그럼 우리가 증거를 만들어야지. 증거를? 응.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기록하는 거야.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영자의 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눈치채면 어떡해? 명수가 그러니까 너도 연기를 해야 해. 연기? 응. 치매인 척하는 거야. 그래야 며느리가 방심하고 본색을 드러낼 거 아니야. 영자의 말이 맞았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겠다. 명수가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그 며느리 본색 밝혀내자.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싸움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제 재산을,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음 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왔을 때 일부러 며느리 이름을 헷갈려 했어요. 수진아. 아니, 수정아.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아, 맞다. 수진이지. 깜빡했네. 며느리의 눈에서 묘한 만족감이 보였어요. 그리고 약을 먹는 척 했어요.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겼다가 며느리가 부엌에 가면 휴지에 뱉었지만요. 어머님, 약 잘 드셨죠? 응, 먹었어. 며느리가 제 입을 확인하려고 가까이 왔어요. 입 좀 벌려보세요. 왜? 약을 제대로 삼키셨나 확인하려고요. 소름이 돋았지만 참았어요. 입을 벌려서 보여줬어요. 좋아요. 잘 드셨네요. 며느리가 만족한 듯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 영자의 도움으로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며느리가 올 때마다 호주머니에 녹음기를 켜놓았어요. 며느리는 제가 치매인 줄 알고 점점 대담해졌어요. 어머님, 이제 통장 관리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헷갈리실 테니까. 그래, 알았어. 순순히 따르는 척했어요. 며느리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나중에 혹시 어머님이 더 안 좋아지시면 병원에 입원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병원? 무슨 병원? 요양병원이요. 거기 가시면 24시간 케어 받으실 수 있어요. 요양병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을 감췄어요. 그래.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녹음기는 이 모든 대화를 다 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여기 좀 서명해 주세요. 이게 뭔데? 어머님 통장 관리를 제가 할 수 있게 하는 서류예요. 은행에서 필요하대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진아, 이건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 재산 잘 관리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웃으며 펜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서 충격적인 문구를 발견했어요. 정신질환자 후견인 지정 신청서.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날 정신질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왜 안 쓰세요? 빨리 써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는 척하며 휴대폰으로 몰래 서류 사진을 찍었어요. 다 썼어. 며느리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고마워요, 어머님.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날 밤 저는 영자에게 찍은 사진들을 다 보냈어요. 영자야, 이거 봐. 며느리가 나를 정신질환자로 만들려고 해. 세상에. 이건 범죄야, 범죄. 명수가 우리 변호사 찾아가야 해. 응, 그래야겠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며느리가 다음엔 뭘 할지, 아들은 정말 며느리 편인지, 모든 게 불안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난 절대 정신병원에 가지 않을 거야. 내 재산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고. 며느리한테 서명한 다음 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비밀번호가 왜 안 열리지? 몇 번을 눌러봐도 문이 안 열렸어요. 그때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안전을 위해 비밀번호 바꿨어요. 새 비밀번호는 1234예요. 혼자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길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니까요. 손이 떨렸어요. 내 집 비밀번호를 며느리가 마음대로 바꿨어?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참고 증거를 모아야 할 때니까요. 그날 오후 동네 친구 정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명수가 왜 전화를 안 받아? 어제부터 계속 전화했는데. 나 전화 못 받았는데?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정희가 어제 5번이나 전화했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벨이 울린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정희야, 미안. 내가 전화를 못 받나 봐. 명수가 너 요즘 괜찮아? 며느리가 그러던데 치매래?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 며느리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응. 어제 시장에서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 받으셨다고. 자기가 요즘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이라고 하더라.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제가 치매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정희야, 나 치매 아니야. 멀쩡해. 그래. 그럼 며느리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 그게 복잡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가 제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저녁 때 아들 준혁이가 왔어요. 며느리는 안 왔고 아들 혼자 왔어요. 엄마, 밥 드셨어요? 응, 먹었어. 준혁이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무슨 고민? 엄마 혼자 계시기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24시간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준혁아, 엄마가 왜 요양병원에 가야 해? 난 멀쩡하다니까. 엄마는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병원에서도 그랬잖아요. 치매 환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난 치매가 아니야. 목이 쉴 정도로 소리쳤어요. 준혁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흥분하시면 안 돼요. 준혁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는 정말 멀쩡해. 며느리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엄마, 그게 바로 치매 증상이에요. 피해망상이라고. 수진이가 엄마를 해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이게 피해망상이 아니야. 며느리가 정말로. 엄마, 준혁이가 큰 소리로 제 말을 끊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수진이는 엄마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일 와서 엄마 챙기고 약도 챙겨드리고. 그런데 엄마는 왜 자꾸 수진이를 의심하세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라는 걸. 아니, 며느리한테 완전히 세뇌당했다는 걸. 준혁이가 돌아간 후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40년을 키운 아들이 날 믿지 않아요. 며느리 말만 믿고 멀쩡한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 영자였어요. 명수가 나야. 괜찮아? 영자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명수가 울지 마. 내가 지금 갈게. 30분 후 영자가 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서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어요. 영자가 아래서 전화했어요.
명수가 문 열어줘. 영자야, 비밀번호를 며느리가 바꿔버려서 내가 못 나가. 뭐, 그럼 어떡해? 내가 열쇠 던져줄게. 잠깐만 기다려. 창문을 열고 열쇠를 던져줬어요. 영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명수가 왜 이렇게 야위었어? 영자야, 나 어떡하지? 영자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명수가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영자는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확인했어요. 녹음 파일, 서류 사진, 약 샘플까지. 명수가 이거면 충분해. 우리 내일 당장 변호사 찾아가자. 그런데 변호사가 날 믿어줄까? 병원에서는 치매라고 진단했는데. 명수가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해. 내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 영자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명수가 이거 봐. 영자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게 뭔데? 며느리 이수진에 대해서 알아봤어. 명수가 이거 심각해. 영자가 보여준 건 인터넷 기사였어요. 10년 전 친정어머니 재산 가로챈 혐의. 무혐의 처분. 기사를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 수지는 10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었어요. 친정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재산을 가로챘던 거예요. 영자야, 이게 정말이야? 응.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받았대. 그리고 수진이 어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 면회도 못 가게 막아놨다고. 세상에. 명수가 이 여자 전문적으로 이런 짓 하는 거야. 너도 조심해야 해. 그날 밤 영자는 저희 집에서 함께 잤어요. 혼자 있기가 무서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영자가 저한테 속삭였어요. 명수가 치매 연기해. 내가 여기 있는 거 들키면 안 돼. 영자는 재빨리 안방에 숨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늦게 여세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며느리가 걱정하는 척 물었어요. 아,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어머님 밤에 잠 못 주무시면 안 되는데. 그것도 치매 증상이에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거 수면제예요. 밤에 이거 드시고 주무세요. 또 약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오늘 병원 가야 해요. 병원? 저번에 갔다 왔잖아. 아니에요. 다른 병원이에요.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밀 검사? 혹시 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수진아, 나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안 돼요, 어머님. 오늘 예약했어요. 가셔야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준혁이도 올 거예요. 같이 가시는 거예요. 2시간 후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차에 태웠어요. 엄마, 검사만 받고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여기가 어디야? 엄마, 조용한 곳에 있는 병원이에요. 좋은 곳이래요. 30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었어요. 큰 건물에 입원 병동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준혁아, 여기가 어디야? 엄마, 들어가요. 며느리와 아들이 제 팔을 잡고 병원 안으로 끌고 갔어요. 싫어. 나 안 갈 거야. 엄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창피하잖아요. 병원 직원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환자분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난 환자 아니야. 손 놔. 그때 한 의사가 나타났어요.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저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서요. 그렇군요. 입원 서류는 다 준비하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꺼내서 건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함정이었구나. 며느리가 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거야. 안 돼. 난 여기 입원 안 해.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 직원 2명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손 놔. 손 놔요. 환자분, 이러시면 진정제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난 환자가 아니라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 영자였어요. 전화 받게 해줘. 제발. 며느리가 제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어머님은 지금 통화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수진 씨, 보호자분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입원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의사 선생님을 따라갔어요. 저는 병원 직원들한테 붙잡혀 있었어요. 끝이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병원 입구가 벌컥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영자였어요. 그리고 영자 뒤에는 정장을 입은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저는 송미경 변호사입니다. 강명숙 할머니의 법률 대리인이고요.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 입원은 불법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없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서 위조된 진단서와 동의서로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서 의사에게 보여줬어요. 이 진단서, 김철민 원장이 발급한 거 맞죠? 그런데 강명숙 할머니는 제대로 된 검사도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미리 의사와 짜고 진단서를 위조한 겁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 후견인 지정 서류도 강명숙 할머니가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한 거예요. 사기죠. 변호사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수진 씨, 당신 10년 전에도 똑같은 짓 했죠? 친정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뒷걸음질 쳤어요. 그건 이번에는 안 넘어갑니다. 증거 다 있어요.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모의한 녹음 파일, 위조 진단서, 그리고 10년 전 범죄 기록까지. 병원 직원들이 저를 놓아줬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영자에게 다가갔어요. 영자야. 명수가 괜찮아. 이제 괜찮아. 영자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강명숙 할머니는 지금부터 제가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수진 씨, 당신은 문서 위조, 사기 미수, 강요 혐의로 고소될 겁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변호사 송미경 선생님이 제 팔을 부축해 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변호사님의 말에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영자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명수가, 이제 괜찮아.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40년을 키운 아들이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갔어요.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벽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니 조금 진정이 됐어요. 변호사님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만약 제가 조금만 늦게 도착했다면 제가 그 병원에 갇혔을까요? 네. 일단 입원 서류가 처리되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보호자들이 다 동의한 상태였으니까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영자가 대답했어요. 명수가, 내가 어제 바로 변호사님께 연락드렸어.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 영자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며느리가 너를 데리러 왔을 때 나는 재빨리 몰래 나와서 택시 타고 뒤따라갔어. 그러고는 변호사님께 바로 연락드린 거야. 영자 아니었으면 전 정말 끝이었을 거예요. 변호사님이 서류들을 꺼내서 책상 위에 펼쳤어요. 할머니,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며느리 이수진 씨를 고소할 거예요. 고소요? 네. 문서 위조, 사기 미수, 강요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10년 전 친정어머니 사건도 재수사 요청할 거예요. 변호사님이 파일 하나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며느리 수진의 과거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수진 씨는 10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을 썼어요. 친정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할머니가 직접 녹음한 파일도 있고 위조된 서류도 있고 약 샘플도 있잖아요. 변호사님이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검사받겠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제가 서울대병원 정신과 교수님과 연락이 닿아 있어요. 내일 당장 검사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날 저녁 영자가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명수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그래도 되겠어? 무슨 소리야? 지금 내 집에 가면 며느리가 뭘 할지 몰라. 안전한 곳에 있어야지. 영자 집 작은 방에 짐을 풀며 생각했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쫓기듯 집을 나온 적이 처음이었어요. 명수가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영자의 김치찌개를 먹으며 눈물이 났어요. 영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50년 친구 아니야.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친구지. 50년 친구.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이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함께 늙어온 친구. 며느리도 아들도 날 버렸지만 영자는 끝까지 제 편이었어요. 그날 밤 핸드폰에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집에 와 계세요. 손이 떨렸지만 답장을 보냈어요. 난 안전한 곳에 있어. 걱정하지 마.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이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가 걸려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며느리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 문자를 보고 비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사과?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다음 날 아침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변호사님과 영자가 함께 갔어요. 정신과 이성우 교수님이 저를 맞아줬어요. 강명숙 할머니시죠? 송 변호사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밀 검사 받으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검사는 정말 꼼꼼했어요. MRI도 찍고, 인지 기능 검사도 하고, 기억력 테스트도 하고, 심리 검사도 했어요. 오전 내내 검사를 받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불안했어요. 만약에 정말 치매라고 나오면 어떡하지? 변호사님이 제 마음을 읽었는지 말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할머니는 정상이세요. 치매 환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지 못해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이수진을 고소합니다. 문서 위조, 사기 미수, 강요 혐의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어요. 40년을 키운 아들의 아내를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해야죠. 안 그러면 제가 위험하니까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건 할머니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에요. 사흘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명숙 씨, 조사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에 갔어요. 변호사님이 동행했어요. 조사실에 들어가니 형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강명숙 할머니시죠? 앉으세요. 네. 며느리 이수진 씨를 고소하셨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물건을 옮겨놨는지, 이상한 약을 먹였는지, 위조 서류를 만들었는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는지.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어요. 할머니, 증거 자료 있으세요? 변호사님이 USB를 꺼냈어요. 여기 녹음 파일, 서류 사진, 그리고 약 샘플 분석 결과까지 다 있습니다. 형사님이 자료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네요. 네. 그리고 형사님, 이수진 씨는 10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변호사님이 10년 전 사건 기록도 제출했어요. 형사님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이수진 씨를 불러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돌아보니 아들 준혁이었어요. 준혁아, 엄마, 왜 이러세요? 수진이를 고소하시면 어떡해요? 아들이 다가왔지만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준혁아, 너는 내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엄마, 그건 엄마를 위해서, 날 위해서? 날 정신병원에 가두는 게 날 위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치매예요. 병원에서 진단받으셨잖아요. 난 치매가 아니야.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받았어. 곧 결과 나와. 준혁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준혁아, 내 엄마 말이야. 40년을 키운 엄마 말이야. 근데 넌 며느리 말만 믿었어. 엄마가 멀쩡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었잖아. 눈물이 흘렀어요. 준혁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저도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준혁아, 너도 며느리한테 속은 거야. 그 여자는 10년 전에도 친정 어머니한테 똑같은 짓을 했어. 그걸 알았어? 준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내 며느리는 전문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야. 노인들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는 거야. 그럴 리가. 수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경찰이 조사하면 다 밝혀질 거야. 변호사님이 제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가시죠. 영자가 저를 부축해서 차로 데려갔어요.
뒤를 돌아보니 준혁이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차 안에서 영자가 물었어요. 명수가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아들의 눈빛이 계속 생각났어요. 혼란스러워하는 아들, 뭘 믿어야 할지 모르는 아들. 준혁이도 피해자일까? 아니면 공범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이요? 경찰이 이수진 씨 집을 압수수색했어요.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무슨 증거요? 이수진 씨 노트북에서 파일을 찾았대요. 시어머니 재산 정리 계획서라는 제목으로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안에 뭐가 적혀 있었대요? 할머니 재산 목록, 병원 입원 일정, 그리고 재산 이전 계획까지 다 적혀 있었대요. 날짜별로 상세하게요. 세상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10년 전 친정 어머니한테도 똑같은 계획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파일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대요. 며느리는 이걸 직업처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이제 확실해요. 이수진 씨는 구속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이런 괴물이었다니.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던 거죠. 우리 준혁이를 속이고 저를 속이고 모든 걸 계획한 범죄자. 명수가 이제 끝났어. 내가 이겼어. 영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승리한 기분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허탈하고 슬프고 쓸쓸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지? 65년을 살면서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그 가족이 날 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뭐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난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멀쩡해.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서울대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명숙 할머니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시겠어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영자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명수가 괜찮을 거야. 넌 멀쩡하잖아. 그래도 만약은 없어. 가자. 변호사님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이성우 교수님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십니다. 정말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네. MRI 검사상 뇌에 아무 이상 없고 인지기능 검사 결과도 정상 범위예요.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모두 65세 평균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어요. 교수님이 결과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정신과에서 받은 진단은요? 그건 명백한 오진이거나 아니면 위조된 진단이죠.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정신과 김철민 원장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정상적인 치매 검사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더라고요. 보호자 진술만 듣고 진단서를 발급한 거예요. 그럼 이건 의료법 위반이에요. 김철민 원장도 조사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님이 결과지 사본을 받아서 파일에 넣었어요. 할머니,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할머니가 정상이라는 의학적 증명이요. 병원을 나오는데 아들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준혁아, 너 어떻게 여기를? 병원에서 연락받았어요. 엄마 검사 결과 나왔다고. 아들의 얼굴은 며칠 사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엄마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저는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준혁이가 결과지를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정말 치매가 아니셨어요? 그래. 엄마는 처음부터 멀쩡했어. 준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의심했어요. 수진이 말만 믿고 준혁아,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까지 했어요.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아들이 흐느끼며 울었어요. 40년을 키운 아들. 그런 아들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었어요. 준혁아, 일어나. 엄마, 너도 속은 거야. 수진이한테.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전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엄마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다는 걸 정말 몰랐어?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엄마를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간다고 했고, 전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쯤부터 이상한 걸 느꼈어요. 준혁이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자꾸 엄마 통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관리 못하시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고. 그래서 전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진이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길래 슬쩍 봤는데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산 정리 계획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에 엄마 재산이 전부 정리돼 있고 병원 입원 날짜도 적혀 있고. 그럼 너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때 수진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수진이가, 준혁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수진이가, 당신 엄마 치매 걸렸잖아. 재산 관리 미리 해놔야지. 나중에 사기당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건 다 엄마를 위한 거야. 당신도 알잖아. 치매 환자는 판단력이 없어서 재산을 다 날릴 수 있다고. 저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래서 믿은 거야? 엄마, 저는 수진이가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준혁아, 엄마가 멀쩡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었잖아. 엄마 말보다 며느리 말을 믿었잖아. 준혁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게 제일 슬펐어. 40년을 키운 엄마가 5년 산 며느리보다 믿음이 없다는 게. 눈물이 났어요. 준혁이도 울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변호사님이 끼어들었어요. 준혁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 부인 이수진 씨가 10년 전에 친정 어머니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준혁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라고요? 당신 부인은 10년 전에 친정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재산을 가로챈 전과가 있어요. 알고 계셨냐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준혁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2014년 이수진 씨 친정어머니 김영숙 씨를 치매 진단을 받게 하고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 그 사이에 재산 전부를 이수진 씨 명의로 이전. 당시 김영숙 씨 재산이 5억이었어요. 준혁이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네.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았지만 이번에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럼 수진이는 처음부터. 준혁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처음부터 당신과 당신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거예요. 준혁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제가 수진이한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준혁아,
수진이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전 너무 기뻤어요.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 준다는 게. 그래서 수진이가 뭐라고 하든 다 믿었어요. 준혁이가 계속 울었어요. 수진이가 엄마 재산 이야기 꺼낼 때도 전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지 했어요. 수진이가 엄마를 병원에 보내자고 할 때도 엄마 건강 때문이구나 했어요. 준혁아, 그럼 넌 진짜 공범이 아니었던 거니? 준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전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할 줄은. 전 정말 엄마가 치매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40년을 키운 아들. 어리석지만 나쁜 마음은 없는 아들. 준혁아, 일어나.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는 넌 용서할 수 있어. 내가 정말 몰랐다면 말이야. 하지만 내 엄마, 며느리는 절대 용서 못해. 그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속였어. 날 정신병원에 보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도 수진이랑 끝낼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강명숙 씨, 중요한 증거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무슨 증거요? 이수진 씨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는데 김철민 원장한테 1,000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어요. 뇌물이군요.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네. 김철민 원장을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수진 씨가 인터넷으로 치매 증상 만들기, 정신병원 강제 입원 방법 이런 걸 검색한 기록도 나왔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얼마나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네.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맞아요. 이수진 씨가 일부러 할머니 물건들을 옮겨놓은 거예요. 할머니를 치매 환자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그리고 저한테 먹인 약은 뭐였어요? 약 샘플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그건 치매약이 아니라 수면제와 진정제를 섞은 거였어요. 수면제요? 네. 할머니를 멍하게 만들어서 정말 치매 환자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거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게 되니까 더 무서웠어요. 사흘 후 며느리 수진이 경찰에 체포됐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위장해 재산 가로채려던 30대 며느리 구속. 텔레비전 화면에 며느리가 수갑 찬 채로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10년 전에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데 사실인가요? 시어머니한테 할 말 없습니까?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저 텅 빈 느낌이었어요. 영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명수가 끝났어. 이제 진짜 끝났어. 응, 끝났네. 하지만 뭔가 끝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들 준혁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제가 오늘 수진이를 만나고 왔어요. 그래. 유치장에서 면회했어요. 수진이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던? 준혁이가 눈을 감았어요. 수진이가 돈이 필요했어. 빚이 있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 어머니 재산이 탐났어. 어차피 늙은이 혼자 뭐하게. 우리가 쓰는 게 낫지. 그렇게 말했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수진이 눈빛이 전혀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바보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준혁아, 엄마, 저는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5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수진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준혁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엄마를 지켜야 했는데 오히려 엄마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저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어요. 40년. 참 긴 세월이었어요. 이 아들을 낳고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런데 그 결혼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준혁아, 일어나. 엄마. 엄마는 널 용서해. 내가 어리석었지만 나쁜 마음은 없었으니까. 준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준혁아, 한 가지는 약속해. 네, 엄마. 뭐든지 할게요. 앞으로 엄마 인생에 간섭하지 마.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살 거야. 준혁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준혁아, 엄마는 이번 일로 깨달았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저는 일어서서 창문을 열었어요.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엄마는 이제 65살이야. 아직 젊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어. 그 시간을 엄마 마음대로 살고 싶어.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사세요. 일주일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섰을 때 며느리 수진이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님이 물었어요. 피고인 이수진 혐의를 인정합니까?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처음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너무 늦었어요. 재판장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이수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김철민 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올 때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전 정말 돈이 필요했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멈춰서서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수진 씨,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서 버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볼 것이 없었어요. 법정을 나와서 영자와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여전히 공허했어요. 이긴 게 맞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그날 저녁 집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남편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아들과도 거리를 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교도소에 갔고 아들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거실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그대로인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지난 몇 달이 계속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배신, 정신병원 입구에서 느꼈던 공포.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눈물이 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며느리를 너무 믿었던 게 잘못일까요? 아들을 너무 사랑했던 게 잘못일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준혁이었어요. 엄마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 저도요. 엄마,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이혼 서류 작성했어요. 그래. 엄마, 제가 내일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와. 전화를 끊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준혁이가 왔어요. 아들은 더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 엄마, 식사는 하세요? 먹어야지. 하지만 사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준혁이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엄마, 냉장고가 텅 비었어요. 응, 장 봐야 하는데. 엄마, 제가 마트 다녀올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준혁아, 넌 내일이나 해.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이번에 정말 크게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 와서 알아봤자 뭐해. 차갑게 말했어요.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자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준혁아, 네, 엄마. 엄마는 널 용서했어. 하지만 저는 준혁이를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이번 일로 엄마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거든.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시간이 필요해. 엄마도 너도. 준혁이가 돌아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귀가 멍할 지경이었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이제 뭐라고 살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그 가족이 없어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는 거리를 뒀고 며느리는 감옥에 갔어요. 난 이제 정말 혼자야.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엄마,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영자였어요. 명수가, 괜찮아? 영자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영자야. 명수가 왜 이래? 숨이 왜 이렇게 가빠? 잘 모르겠어.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명수가 진정해. 천천히 숨 쉬어. 하나, 둘, 셋. 영자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숨을 쉬었어요. 한참 후에야 숨이 좀 돌아왔어요. 명수가 너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당분간 우리 집에 와.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야. 방금 봤잖아. 너 지금 상태 안 좋아. 영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명수가 내가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마음은 아직 안 이긴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영자의 말이 맞았어요. 그날부터 영자가 매일 왔어요. 아침마다 와서 아침밥을 같이 먹고 저녁에도 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명수가 오늘은 산책하자. 영자야, 난 나가기 싫어. 안 돼.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가자. 영자가 제 손을 잡고 억지로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걸으면서 영자가 말했어요. 명수가 너 요즘 친구들 안 만나지? 응. 만나기 싫어. 왜? 창피해서. 뭐가 창피한데? 며느리한테 속았다는 게. 내 아들이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게. 다들 알잖아. 뉴스에도 나왔고. 영자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게 했어요. 명수가 잘 들어. 너는 피해자야. 창피할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도 없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며느리를 믿었던 게 잘못이야? 가족을 사랑했던 게 잘못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수가 너는 최선을 다했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나쁜 사람을 만난 거야.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눈물이 났어요. 영자야. 그래도 난 바보 같아. 왜 며느리의 본 모습을 몰랐을까? 명수가 이수진은 전문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이야. 10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잖아. 그런 사람한테 속은 게 내 잘못이 아니야. 영자가 저를 안아줬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일주일 후 동네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정희, 순자, 미경이 언니까지 모두 오랜 친구들이었어요. 명수가 우리가 소식 듣고 달려왔어. 너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친구들이 위로해줬어요. 미안해. 내가 연락도 못했어. 무슨 소리야? 힘들 때는 연락 못하는 거지. 명수가 우리가 반찬 좀 해왔어. 먹어. 친구들이 가져온 반찬들이 식탁에 가득 놓였어요. 김치, 된장찌개, 나물, 생선구이, 잡채까지. 야, 이거 너무 많은데. 많이 먹어야지. 너 요즘 많이 말랐어.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명수가 너 정말 용감했어. 며느리 고소한 거. 맞아. 보통 시어머니들은 참고 사는데 너는 당당하게 맞섰잖아. 그래, 넌 정말 대단해. 친구들의 칭찬에 조금 기분이 나아졌어요. 고마워, 너희들. 너희 아니었으면 난 정말.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뭐 했다고. 그날 저녁 친구들이 돌아간 후에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나한테는 아직 친구들이 있구나.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어요. 혼자 누워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혼자 늙어가는 건가?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아파왔어요.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심장마비인가?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생각이 났어요. 나도 이렇게 가는 건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119를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이렇게 죽으면 누가 알까? 며칠 후에나 발견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더 무서웠어요. 결국 영자한테 전화했어요. 영자야, 나 가슴이 아파. 뭐? 명수가 지금 119 불러. 무서워. 혼자 있기 무서워. 내가 지금 간다. 절대 움직이지 마. 10분 후 영자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와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심장은 괜찮으세요. 다행히 심장마비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공황 발작이에요.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에 생긴 거예요. 공황 발작? 네.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드셨죠? 의사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네. 좀 그랬어요. 할머니,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할머니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세요. 트라우마요? 네. 며느리한테 당한 일들이 큰 충격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주셨어요. 일단 이 약 드시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예약 잡아드릴게요. 병원에서 나와서 영자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명수가 오늘 우리 집에서 자. 아니야.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야. 방금 공황 발작 왔잖아.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명수가 너 지금 위험한 상태야. 혼자 두면 안 돼. 영자야. 미안해. 너한테 자꾸 폐만 끼치네. 무슨 폐야? 50년 친구잖아. 영자가 제 짐을 싸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영자 집 작은 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나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며느리한테 이기기는 했는데 나 자신한테 지고 있어. 눈물이 났어요.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게 최악의 순간인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밖에서 영자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선생님. 제 친구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요. 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영자가 저를 위해 심리 상담 예약을 잡고 있었어요. 영자야, 고마워.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혼자는 아니구나. 비록 가족은 무너졌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제 곁에 있구나. 그 생각에 조금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최악의 순간. 하지만 이 순간을 넘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뜨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았어요. 이지은 상담사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따뜻한 분이었어요. 명숙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선생님,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좋네요. 공황 발작은 어때요? 예전보다는 덜해요. 밤에도 이제 좀 잘 수 있고요. 상담사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랑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처음에는 눈빛도 흐리고 말씀도 잘 안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표정도 밝아지시고. 상담사 선생님이 노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단계죠. 새로운 삶이요? 네. 할머니는 이미 트라우마를 극복하셨어요. 이제는 할머니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야 해요. 제가 원하는 삶.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제가 원하는 삶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변호사 송미경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이수진 씨 친정 어머니 김영숙 씨를 찾았어요. 정말요? 네. 10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저희가 연락해서 재검사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요? 김영숙 씨도 치매가 아니셨어요. 10년 동안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갇혀 계셨던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세상에, 10년이나. 네. 이수진 씨 범죄가 얼마나 악질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어요. 형량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김영숙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퇴원하셨어요. 딸 때문에 고생하신 거죠. 할머니, 김영숙 씨가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를요? 네. 같은 피해자로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대요. 며칠 후 카페에서 김영숙 씨를 만났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마른 여성이었어요. 강명숙 할머니시죠? 저 김영숙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김영숙 씨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할머니, 제 딸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아니에요. 저야말로 김영숙 씨가 더 고생하셨잖아요. 10년이나. 김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참 긴 세월이었어요. 매일 요양병원 창밖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수진이가 제 친딸이에요. 제가 낳고 기른 딸인데 저를 정신병원에 보냈어요. 김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딸이 날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요. 4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을 때 정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했어요.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슬픔을. 그런데 할머니 용기 내셔서 싸우셨잖아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10년 전에 의심은 했지만 확신하지 못했어요. 내 딸이 설마 하는 생각에 그냥 순순히 따랐어요. 그게 후회가 돼요. 김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0년을 허비했어요. 제 인생 마지막 10년을. 제가 김영숙 씨 손을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되찾으셨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네.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아요.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김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김영숙 씨를 만났다. 그분을 보면서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10년이 아니라 6개월 만에 진실을 알아냈으니까. 친구 영자가 있었으니까. 일기를 쓰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지?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65년을 살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영자한테 물어봤어요. 영자야, 나 뭐 좋아하는 것 같아? 응?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영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명수가 너 옛날에 꽃 엄청 좋아했잖아. 꽃? 응. 우리 어렸을 때 너 꽃집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기억 안 나? 아, 그랬었나?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20대 초반 결혼하기 전에 꽃집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느라 그 꿈은 잊고 살았죠. 명수가 너 요즘 할 일 없잖아. 꽃집 한번 해봐. 내가 이 나이에? 왜? 65세면 아직 젊어. 요즘 70대도 일하는 세상인데. 영자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꽃집, 나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 손재주도 좋고 성실하고 할 수 있어. 그날부터 저는 꽃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꽃꽂이 강좌를 찾아보고 동네 꽃집에 가서 구경도 하고. 할머니, 꽃 사러 오셨어요? 동네 꽃집 주인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러요. 아, 그러세요? 천천히 보세요. 꽃들을 구경하면서 마음이 설렜어요. 빨간 장미, 노란 튤립, 하얀 백합, 보라색 라벤더. 예쁘다. 할머니, 꽃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그럼 한 송이 사가세요.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그럴까요? 저는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샀어요. 집에 와서 꽃병에 꽂고 바라봤어요. 아름답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 정말 꽃을 좋아하는구나. 일주일 후, 저는 꽃꽂이 학원에 등록했어요. 할머니, 처음 배우세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꽃을 만지면서 행복했어요. 손에 물이 묻고 가시에 찔리기도 했지만 즐거웠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수업이 끝나고 완성된 꽃다발을 들고 집에 왔어요. 영자가 보더니 소리쳤어요. 와, 명수가 내가 만든 거야? 진짜 예쁘다. 그치?
나도 좀 예쁜 것 같아. 명수가 너 표정 봐. 정말 행복해 보여. 영자 말이 맞았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3개월 전 공황 발작으로 응급실에 갔을 때의 그 창백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한 달 후 저는 작은 꽃집을 계약했어요. 동네 상가 1층 10평짜리 작은 가게였어요. 명수가 정말 하는 거야? 응, 해볼래. 좋아. 내가 도와줄게. 영자와 친구들이 도와줘서 가게를 꾸몄어요. 하얀 페인트로 벽을 칠하고 꽃을 진열할 선반을 설치하고 간판도 달았어요. 명숙이네 꽃집 어때? 좋아. 오픈날 친구들이 다 왔어요. 명수가 축하해. 꽃집 정말 예쁘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들 준혁이도 왔어요. 엄마 축하드려요. 준혁이가 큰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준혁아, 엄마 새로운 시작 응원할게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준혁이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고마워, 준혁아. 저는 아들을 안았어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혼자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김영숙 씨였어요.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꽃집이에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주소 듣고 찾아왔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김영숙 씨가 가게를 둘러봤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하셨네요. 김영숙 씨도 뭔가 시작해 보세요. 저도요? 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김영숙 씨가 꽃들을 만지며 말했어요. 저는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10년을 병원에서 보내서 천천히 찾아보세요. 저도 이번에 찾았어요. 김영숙 씨가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보면 용기가 나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나이가 뭐 많아요? 아직 20년, 30년 남았어요. 우리는 웃었어요. 그날 밤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해냈구나. 며느리한테 당한 일, 아들의 배신, 정신병원 위기, 공황 발작. 모든 걸 이겨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65살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명수가. 수고했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자였어요. 명수가 첫날 장사 어땠어? 응, 좋았어. 손님도 몇 분 오시고. 그래, 다행이다. 명수가 너 목소리 정말 밝아졌다. 그래, 응, 완전 달라졌어. 3개월 전에는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더니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영자 말이 맞았어요. 저는 변했어요. 며느리한테 당했을 때의 그 무기력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었어요. 영자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무슨 소리야? 친구 아니야. 당연한 거지. 영자야, 내일 점심 같이 먹자. 내가 살게. 오, 좋아. 그럼 파스타 먹으러 가자. 그래, 가자. 전화를 끊고 집에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보였어요. 이게 바로 클라이맥스구나. 최악의 순간을 지나 최고의 순간에 도달한 거예요.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며느리야, 고마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그랬어요.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깨달았으니까요. 가족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걸.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1년 후, 명숙이네 꽃집은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어요. 사장님, 결혼식 꽃다발 예약하려고요. 사장님, 어머니 생신 선물로 꽃바구니 부탁드려요. 매일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꽃을 만지면서 사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게에 가고 싶어서 설레고 저녁에 문을 닫을 때는 뿌듯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예쁜 꽃들 많네요. 단골 손님 박지혜 씨가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튤립이 정말 예쁘게 왔어요. 와, 정말 예쁘다. 저 튤립 5송이 주세요. 꽃을 포장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점심시간 영자가 찾아왔어요. 명수가 밥 먹으러 가자. 영자야. 잠깐만. 이것만 정리하고 꽃을 정리하고 영자와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명수가 요즘 장사 잘 되지? 응, 다행히 손님들이 많이 와줘서. 그래, 정말 잘 됐다. 너 요즘 표정 정말 밝아졌어. 영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치? 나도 느껴.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 명수가 1년 전 생각나? 공황 발작으로 응급실 갔을 때. 응,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근데 지금 봐. 완전히 다른 사람 됐잖아. 영자의 말이 맞았어요. 1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영자야, 다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 정말. 또 그 소리 하네. 친구 아니야. 영자가 손을 휘휘 저었어요. 그래도 고마워. 정말. 식사를 마치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준혁이에요. 응, 준혁아. 엄마, 오늘 저녁에 뵈러 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그래 와.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고 나니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왔구나. 무슨 일이야? 엄마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사고 싶어요. 그래. 근처 한식당에 갔어요.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이혼이 최종 확정됐어요. 그래. 마음은 괜찮아? 네. 이제 다 정리됐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준혁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준혁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요. 준혁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준혁아,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엄마한테 의지하지 않고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요. 그리고 엄마 인생에도 간섭 안 할게요. 준혁아, 고마워. 엄마, 그런데 가끔은 엄마 꽃집에 놀러 가도 돼요?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 준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1년이 지났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며느리의 배신, 정신병원 위기, 공황 발작. 하지만 이제는 다 추억이다. 지금의 나는 행복하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65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늦지 않았다. 일기를 쓰다가 문득 1년 전 일기장을 꺼내봤어요. 난 이제 정말 혼자야. 어떻게 살아야 하지?
1년 전에 쓴 글이었어요. 그때의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혼자가 아니야. 나한테는 친구들이 있고 아들이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어. 새 페이지에 적었어요. 다음 날 김영숙 씨가 가게에 찾아왔어요. 할머니, 어머, 영숙 씨, 어서 오세요. 김영숙 씨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1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저도 일을 시작했어요. 정말요? 무슨 일이요? 베이킹이요.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어요. 김영숙 씨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제가 만든 쿠키예요. 맛 좀 봐주세요. 쿠키를 맛봤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제 덕분이요? 네. 할머니가 65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걸 보고 생각했어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요. 김영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집에서 우울하게 지냈을 거예요. 아니에요. 영숙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할머니,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같이 힘내요. 그래요. 좋아요. 우리는 웃으며 악수했어요.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두 사람.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늘이 정말 예뻤어요.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답다.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이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던가요? 공황 발작으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혼자 죽을까봐 무서워하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하늘이 아름답다는 걸 느낄 여유가 생겼어요. 핸드폰으로 노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가게 SNS에 올렸어요. 오늘의 노을. 정말 아름다운 하루였어요.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이너스 명숙인의 꽃집. 곧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사진 예쁘네요. 사장님 덕분에 저도 좋은 하루 보냈어요. 내일 꽃 사러 갈게요. 댓글을 읽으며 웃었어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이제는 쓸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내 공간, 내 시간, 내 인생. 모든 게 제 것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어와서 커튼이 흔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명수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며느리의 배신, 법정 싸움, 공황 발작,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며느리야. 작게 중얼거렸어요. 널 용서해. 그리고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깨달았어.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걸. 창밖에서 별이 반짝였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향해 말했어요. 만약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65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곁에는 분명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꽃집에 가서 아름다운 꽃들을 만질 거예요.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볼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며 잠에 들었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